어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게 사실 수치를 바탕으로 하냐 아니면 우리 질적 면단 자료라든지 아니면 문헌이나 이런 거를 하냐 차이인데 그 양적 연구는 좀 어느 정도 생각하셨을 때 수치를 대상으로 하니까 뭔가 일반화가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객관화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으시고 질적 연구라고는 어느 정도 이 주관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주관성이라는 거는 결국 연구자의 판단이거든요. 연구자의 판단인데 쉽게 말해서 이럴 수 있죠. 어떤 결과가 있고 해석을 했는데 그 연구자 이거 네 생각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학문 분야에 대한 엄청난 권위자예요. 그러면 근거 자료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다 진리처럼 이렇게 먹혀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권위자가 아닌 초보 이제 연구자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근거 자료를 붙여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해석하는데 그러면 이 근거 자료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논문에서 질을 판단하는 근거인데 이 갖고 오는 근거 자료를 잘 갖고 와야 되는 거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리스, KCI, 뭐 캐디 등등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공식력 있는 자료를 갖고 오면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할 수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글을 쓸 때 특히 질적 연구는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거를 읽었을 때 과연 근거 자료를 어떤 거를 넣었을 때 좀 이 사람이 신뢰를 가지고 읽을까 이거를 고민하면 우리가 근거 자료를 어디서 갖고 올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통계청 자료도 제가 어제 알려드렸고 캐디 자료도 알려드렸고 교육부도 있었고 KCI도 소논문도 있었고 학위 논문도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갖고 올까는 결국 연구자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다 갖고 올 수도 있고 내가 치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쓰고자 하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을 어떤 자료를 갖고 왔을 때 타당한지는 연구자가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내가 이제 많이 글을 읽어보고 내가 글을 써보면 이 글에 대한 이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좀 감이 오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공신력 있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KCI에서 소논문을 갖고 와라. 그리고 리스트에서 학위 논문을 갖고 오는데 석사보다는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도 이한이면 저기 위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면 좀 더 좀 공신력 있는 자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사실 이제 이런 오해가 있어요. 특히 양적 연구는 뻔하다는 오해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 제목만 딱 보면 뭐가 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가 보통 연구할 때 뭐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뭐를 기르기 위한 뭐뭐를 미치는 영향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전제가 뭐냐면 양적 연구는 변화가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거든요. 변화가 없으면 사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투여했다든지 내가 어떠한 연구를 했다든지에 대해서 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연구 문제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는 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연구 문제 삼았을 때.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양적 연구들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만 보고 이미 좀 결과가 유추가 가능해요. 이 프로그램 통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지. 왜냐면 연구자 입장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 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두 번째, 내가 연구 설계한 변인들을 처음에 이제 나는 A를 높여준다고 설정을 그 연구 문제는 써져 있지만 실제로 내가 연구를 할 때, 실제 연구죠? 할 때는 A, B, C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에서 A는 올랐는데 B, C는 안 올랐어요? 그럼 A만 선택해놓고 거꾸로 나는 연구 설계 자체를 가설이죠. 가설을 나는 A를 높여주기로 했어. 라고 내가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구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편하다라는 이제 좀 인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하지만 진짜 그래? 진짜 그렇네? 라는 거를 우리가 검증하기 위한 게 양적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좀 과학적이다? 데이터를 읽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때로는 이 표집의 어뢰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정치적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어떤 표집에 따라서
내가 이제 표준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선호도를 내가 결과를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 표집 자체를 의도적으로 달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도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파란색을 좋아하잖아요. 빨간색보다.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 파란색이 좋다는 결과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구 표집을 할 때 저기 동쪽에 가서 표집하는 것보다 남쪽에 와서 표집하는 게 파란색이 나올 확률이 높겠잖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 객관화 양적 연구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표집을 임의 표집을 할 수 있어요. 임의 표집이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통계에서 임의 표집은 특별한 것이 아니면 임의 표집을 않고 우선 표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랜덤으로 돌려야 돼요. 랜덤으로. 그래서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게 랜덤으로 돌린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통계를 돌리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현장 교사다 보니까 선생님들 우리가 설문을 맡길 때 임의로 돌리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주변 선생님들 내 지인을 통해서 돌려달라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돌릴 때 아무나 안 돌린단 말이에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열심히 해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뭔가 맡겼을 때 책임감 있게 뭔가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좀 약간 부탁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임의 표집이에요. 임의 표집.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연구가 아닌 양적 연구에서 원래는 우선 표집이 맞지만 임의 표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의 표집을 좀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을 기술로 하면 됩니다. 대부분 석사학위 논문이 다 임의 표집이죠, 사실. 주변 선생님들 거쳐서 말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또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때로는 표집 오류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문을 받았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내가 P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그런데 내가 임의로 우리 반 이제 24명이 있어요. 24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뭘 해도 안 되는 친구 같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처음에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를 설문지 돌렸지만 내가 이 설문지 자체를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표집 대상에 이미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거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 내가 표집을 해보면 정규국어수는 항상 이거거든요. 이 극단치 아이들은 좀 많이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왜냐면 얘는 잘하는 애를 해볼게요. 잘하는 애는 내가 그냥 이 잘하는 애는 선생님 우리가 교사로서 수업해보면 알아. 잘하는 애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잘해요, 사실. 내버려도 잘해요. 근데 못하는 애는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가진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을 사실 이제 초등교육의 목표가 우리가 기초 기본학습의 향상이라면 못하는 애를 끌어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공교육에서 못하는 애를 사실 이 점수학적인 범위 안으로 공부를 잘 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또 연구로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은 좀 우리가 연구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문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하지만 우리가 넘버링을 하잖아요, 사실. 1번, 2번, 3번 익명이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뭘로 하면 실제로 이게 수기로 받으면.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받으면 사실 모르죠, 이거. 온라인으로 받으면 이게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종이 표지로 받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빼고 넣고가 약간의 그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종이보다는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해요. 선생님들 뭐 설문할 때 종이로 해보는 게 좀 옛날이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구글 폼이나 이런 걸로 다 오잖아요. 서베이 놓기나.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종이로 나오면 또 이게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숫자로 이제 하면 옛날에 우리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들 뭐 이제 뭐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교사할 때 예를 들면 1번 손들어 2번 손들어 해갖고 숫자 적어하고 막 통계 내서 막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코딩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그거를 저도 이제 대학원 박사 할 때는 학부생한테 알바를 시키기도 했어요. 알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간당 이제 뭐 15,000원 주고 종이 엄청 주고 이거 단순 노동이에요. 딱딱 숫자 입력하는 거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된 데이터에 제가 이제 뭐 조작 막 이런 말 했지만 좀 고급지게 말하면 핸들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보면 결국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 해석하는 틀이고 숲과 나무의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양적 연구,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미시적인 거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 미시적인 거는 우리가 질적 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볼 거냐, 그러면 양적 연구가 맞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이 흐름보다는 우리 학교는 특이 사례야. 예를 들면 우리 반은 특이 사례야. 내가 면담하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스페셜한 사례야. 이걸 밝히고 싶어. 질적용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용과 질적용을 보면 양적용은 가설을 두고 검증해요. 항상 뭐가 높아질 거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P값이 나와요. 항상 유의 확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P값. 자, 유의 확률이 P값이 나오는데 이 통계적인 값이 나오는데 이 P값을 보고 유의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P값을 보고 판단을 하고 보편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일반화시키는 이유가 뭐겠죠? 다른 학교에 아니면 다른 시도에 이런 정책적 제어를 하면서 적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만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걸 보이는 거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도 사용 가능할 거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 반만 한번 써먹고 말아야지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특수한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질적 연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질적 연구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았지만 이게 이제 좀 더 보완을 하면 다른 학교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 전제를 항상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수립된 누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특수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사례를 더 깊이 자세하게 살피는 미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문에 많이 쓰이는 양적 연구 방법론들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뭐 엄청 많이 있지만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뭐 연구학교 보고서 쓴다거나 아니면 등급출자 보고서 쓴다거나 하면 뭐 이 정도면 다 걸려요, 사실. 그리고 특히 이 밑에까지도 필요 없어요. 척도 분석, 이거 몇 개 필요하지만 뭐 요인 분석, 분집 분석 여기까지 필요 없고 거의 빈도, 카운팅 하는 거죠. 뭐 기술 통계, 그 평균 내는 거, 교차 분석, 뭐 T 검증, 이거 비교하는 사전 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뭐 F 검증, 뭐 이런 것들 아마 이 정도까지만 하면 거의 다 끝나요. 선생님들 하시는데 뒤에 이제 몇 가지만 추가하면 이제 좀 더 내가 논문 심화에 쓰면 거의 이 정도까지 끝나거든요. 그리고 석사 논문에서는 거의 이 정도로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T 검증이라든지 밑에 위에 빈도, 기술, 교차 뭐 이런 것들은 엑셀에서도 가능해요. 엑셀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 그 표준 편차, 이거 뭐 평균 구하는 거 다 가능하잖아요. 평균은 이제 전체 사례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카운팅 n으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뭐죠? 편차의 제곱. 이 편차의 제곱을 루트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구하는 가능합니다. 엑셀에서도. 근데 엑셀을 구하려면 내가 이제 아시잖아요. 는 해서 수식을 넣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의 기술이 필요하고 좀 손이 가요. 그런데 SPSS 프로그램 이용하면 한 번에 딸깍 해서 바로 나옵니다. 표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 해석하는 거는 본인이 묻히겠죠. 나오고 이 사실 이제 이게 요즘에 이제 생성형 AI 나오면서 그 자료 데이터 넣어놓고 분석해달라 하면 GPT나 이제 제미나이도 분석을 바로 해줘요. 결과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뭘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어, 프롬프트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 T검증도 세 가지가 나와요. 뭐 대응 부분,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분석 방법을 쓸지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야지 분석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SPSS로 우리가 선생님께서 제가 들은 프로그램으로 실습해보고 나중에 이제 뭐 제미나이랑 비교해보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그 값을 내가
나온 것을 다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 값에 필요한 것만 있어요. 표가 막 복잡해. 나는 결과 보면 막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필요한 수치만 쓸 거예요. 논문에 쓸 것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양적부터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몇 개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척도를 알고 가셔야 돼요. 척도. 이 스케일이라는데 과연 척도가 뭘까? 여기 나옵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게 척도예요. 이 양적 용어에서는 그 한글이나 영어가 없어요. 다 숫자예요.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있을 때 남, 여, 뭐 F, 피메일 뭐 이렇게 넣지 않거든요. 그냥 남녀 할 때 우리가 카운팅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1, 여자를 2. 반대도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정확히 나름입니다. 나는 여자를 1, 남자를 2로 하겠다. 이렇게 다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모든 것들을. 양적 용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자료는 숫자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코딩이라고 우리가 여기서는 연구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척도, 자료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석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척도를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제 큰 덩어리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한 개는 정성적인 척도와 한 개는 정량적인 척도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정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은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명목 척도는 성별 같은 거고 서열 척도는 학력 같은 거예요. 자 내가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정성적인 거는. 정량적인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임의로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보시면 온도, 소득 내가 임의로 부여하나요? 아니거든요. 온도 그냥 숫자 나오잖아요. 소득 뭐 얼마나 쭉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정량적인 거는 이미 그 숫자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정성적인 거는 숫자가 의미를 연구자가 부여하는 거예요. 남자가 1, 여자가 2 이런 것처럼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자 봤을 때 그러면 이 명목과 서열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명목과 서열. 이름에서도 쫙 드러나거든요. 명목 서열. 명목은 그냥 내가 단지 그냥 부여해서 나는 그냥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남자 여자 이렇게. 근데 이 서열은 분류도 했지만 뭐도 있죠? 순서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약간 보여요. 예를 들면 초, 중, 고, 대라 이렇게 해볼게요. 초 1, 중 2, 고 3, 대 4. 그러면 1, 2, 3, 4에 따라서 숫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학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도 가능해요. 나는 대학생을 대 1, 고 2, 그리고 3을 중, 4초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비례지만 학력 반비례지만 어쨌든 간에 순서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 두 개가 이제 정성적자 자료고, 근데 명목이냐 서열이냐 이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 왜냐면 결국에 나중에 분석할 때는 이걸 통으로 봐요, 통으로. 이 통으로 해서 이거를 정성적 자료를 범주형 자료라고 부릅니다. 범주형 자료. 질적 자료라고 부릅니다. 자, 볼게요. 이 자료들은 성별.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수강생들의 성별을 조사한다 해볼게요. 남자 1, 여자 1을 해볼게요. 1, 2, 1, 2 조사 되겠죠? 자, 내가 숫자를 해보니까 1과 1을 다 조사했는데 이거를 평균 내볼게요. 1.3이라 해볼게요, 평균이. 1.3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선생님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1.3이라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성적인 자료는 빈도 분석만 해요. 카운팅만 합니다, 카운팅. 예를 들면 남자가 3, 여자가 10. 카운팅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퍼센테이지가 따라요. 퍼센테이지. 남자가 몇 프로, 여자가 몇 프로. 정석적 자료는 뭐만 중요하다? 빈도 분석, 카운팅만 해요. 왜냐면 평균의 의미가 없어요. 평균이. 자, 초, 중, 고, 대 있을 때 초 1, 중 2, 고 3, 대 4 있을 때 평균이 2.5래요. 2.5가 의미하는 게 내가 해석을 하기가 힘들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해석이. 물론 이제 2.5라는 게 중과 고 사이니까 중고등학생이 많구나라고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만 2.5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빈도 카운팅이에요. 이렇게 빈도수를 원그래프로 그렸을 때 몇 퍼센타일로 얼마큼 들어가냐 이 빈도가 중요해요. 이제 근데 정량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때부터 얘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겠죠? 평균을 구한다는 거는 평균에 같이 따라온 것들이 있어요. 뭐 중앙값이라든지 표준편차라든지. 왜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 이게 표준편차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가운데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분포구선이 예를 들면 이렇게 더 뾰족해지겠죠. 이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평균이 가운데라 치면 n이라 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져 있다 하면 그 비도가 그 사례수가, 즉 표준편차가 크다는 말은 이렇게 완만하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반에서 어떤 애들의 성적을 구했어요. 예를 들면 1반과 2반의 평균이 똑같아요. 근데 표준편차가 1반은 작고 2반은 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석할 수 있나요? 평균은 똑같지만 일반 아이들은 성적이 고루고루 거의 평균에 밀집돼 있다는 거. 2반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크다는 거. 표준편차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편차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이제 쌤 제가 이제 말할 때는 이것만 말할 거예요. 명목이다, 서열이다, 등간이다, 비율이다, 이걸 말 안 할 거예요. 뭐만 말할 거냐면 정석적 자료예요. 이꼴 범지형 자료입니다. 질적 자료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량적 자료입니다. 연속형 자료예요. 양적 자료고입니다. 이거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정량증은 등간과 비율이 있어요. 등간과 비율. 이 등간이라는 것은 이 측정 대상 있잖아요. 간의 순서뿐만 아니라 숫자 간격이 동일한 거예요. 자, 온도 같은 경우는 0에서 1, 2, 3, 4 간격이 동일하잖아요.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 등간 척도가 의미하나 이 0이라는 게 존재해요. 0이 empty,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 근데 온도는 0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등간은 0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냥 위에 온도에서 0은 그냥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등간은 0이 의미가 있는 거고 비율은 0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율은 0부터 시작한다. 이거는 0은 이제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구분하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통으로 놓고 정량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5점 척도를 5점으로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양적 공부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 오늘 기분이 어때요? 1에서 5점까지 측정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1에서 5까지 넘은 거는 정성일까요? 정량일까요? 정량이겠죠. 왜? 5면 기분이 좋은 상태, 매우 좋은 상태. 1이면 매우 나쁜 상태. 이렇게 1과 5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반 우리 학생들의 뭐 학업 성적이라 그렇지만 학생들의 뭐 사회성을 보니까 우리 반 4.5점이야. 그런데 그 옆반은 3.5점이야. 3.5점보다 4.5점이 더 1점 높은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정량적인 자료입니다. 왜 평균을 구하고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배경면에 찍는 것들 있죠, 선생님들. 그 양적 연구에서 배경면이 어디에 사세요? 도시, 시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뭐 교육 경력 다 정성적 자료. 왜냐면 여기는 평균 안 구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보통 일반적으로 1점에서 5점 찍는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현재 뭐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1점에서 5점으로 선택해 주세요. 쭉 나온 것들 다 정량적인 자료. 사실 이제 1점에서 5점 찍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1점에서 5점이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사실 이제 소득은 그 무한대로 열려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무한대로 열려 있어서 이게 이제 이거 분석을 해보면 소득이 무한대로 열려 있어서 평균값이 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황값이 이상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찍는 거 보통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는 리컨트 척도라고 해요. 일부러 1점에서 5점까지 그 구간을 5개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구하기 쉽게. 어떤 연구들은 리컨트 척도를 7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7로. 어디는 4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특히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4로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 중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과연 보통의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성인도 그냥 하기 싫으면 다 1점 찍잖아요, 보통으로. 아니면 운 좋으면 다 5로 찍어주거나.
그런데 이 보통의 의미가 굉장히 그 연구의 해석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1, 2, 3, 4. 4번 매우 좋음, 좋음, 뭐 안 좋음, 왜 안 좋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리커트 척도라는 게 꼭 5점만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점수로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처음보다 얼마큼 더 높아졌다 차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뭐 4점 척도든 5점 척도든 7점 척도든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분석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논문에서 이런 분석들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빈도 분석입니다. 이 빈도 분석은 범주형 자료를 분석해요. 범주형 기억나시나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뭐죠? 범주형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범주 배경변이 아니면 남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연관돼요. 자, 그러면 이 빈도 분석 범주형 자료입니다. 원자료들의 내용들이 빈도 분법표상에 어떠한 분포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녀 비율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 예를 들면 자, 우리 교육청의 그 학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대졸, 석사, 박사 이걸 파악하는 거. 몇 퍼센트나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아니면 이번에 이제 우리 학교에 전입교사가 왔는데 교직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딱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빈도만 파악하는 거죠. 자, 빈도 분석은 주로 명목이나 서열 척도와 같은 자료를 분석한다. 범주형 자료. 그러나 단순 백분율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한계가 있다라는 데 있죠. 왜냐면 우리가 카운팅만 하는데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초등교사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원천에 관한 연구를 제가 2020년도에 한번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 첫 번째 이제 빈도 분석이 이런 거죠. 성별, 남녀. 이거 어떻게 카운팅 했겠어요? 남자 1, 여자 2 해서 138, 404, 퍼센테이지 25.5, 74.5 이렇게. 이게 다 빈도 분석이에요. 일반적으로 보셨죠? 표에서 얼마큼 있는지. 퍼센테이지만 있는 거는 그냥 빈도 분석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는 통계 SPSS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뭐 사용 가능하지? 엑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경력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눴죠? 그러면 1, 2, 3, 4, 5로 카운팅 했겠죠? 선생님들. 이거 근무지는 혁신학교 1번, 1, 2로 카운팅 했겠죠? 1, 2, 3, 4로 했겠죠? 1, 2, 3로 했겠죠? 1, 2, 3, 4, 5, 6로 했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보면 내가 이제 이 교과를 정하는 거는 연구자 마음이에요. 연구자. 예를 들면 경력을 나는 5년 미만과 하나, 둘, 셋, 넷, 5개의 국간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들 카운팅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거는 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빈도수가 많아요. 이제 500명이 넘어가니까 다 골고루 들어갔지만 내가 해보니까 20년 이상이 여기 예를 들면 20년 이상이 2명밖에 안 됐다 해볼게요. 내가 카운팅 해보니까 그러면 얘를 굳이 따로 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여기 그냥 두 개 합쳐갖고 15년 이상으로 뭉쳐버린 다음에 111에다가 2 더해서 112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내가 이제 처음에 국간을 세부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부터 쌤들 이 배경면을 막 이렇게 할 때는 일단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카운팅 했을 때 이 빈도가 이상하면 그 급간을 합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러프한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급간을 너무 이렇게 크게 잡아놨어요. 세 덩어리 잡아서 해볼게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다시 분리를 못해요. 왜냐면 얘는 내가 그 통계적 자료를 봤을 때는 1, 2, 3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못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경력을 숫자로 쓰라갈 수도 있어요. 경력 1이면 1, 2면 2, 10이면 10, 15면 15.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 극간을 안 넣는 거예요. 1에서 5는 내가 1로 바꾸겠다. 뭐 예를 들면 6에서 10은 2로 바꾸겠다. 이렇게 범주형 자료를 바꿔줘야 돼요. 그 작업도 나중에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연구 대상을 왜 내가 양적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을 이렇게 배경면을 왜 보여줘야 될까요, 선생님들? 이 보여주는 목적이 뭘까요? 기술하는 거죠. 신뢰성, 일반화와 연결이 돼요. 아까 제가 양적 연구에서 뭐 한다 했죠? 임의 표집을 가능하다 했죠. 그리고 표집을 할 때 핸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결과를 보고 나 이게 없다 해볼게요. 아니 이게 이 두 개만 있다 해볼게요. 나는요. 그러면 나는 이 연구 결과가 회사 갈 때 남자 여자로만 차이가 있지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걸 넣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인민을 자세히 넣잖아요. 나는요 그래 교사 대상이니까 그래 여자 비율이 많으니까 뭐 쏠리진 않았네.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네. 사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교직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많네. 경력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좀 배분된 것 같구나. 이렇게 또 한쪽으로 뭐 치우치지 않았네. 그리고 혁신학교 일반학교 보니까 혁신학교 일반학교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카운팅을 했네.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혁신학교가 90%로 해볼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볼 때 야 이거 혁신학교 학생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혁신학교 빼버리고 일반 학교는 야 혁신학교 선생님들을 과연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학급당 선수도 어느 정도 골고루 들어갔네. 만약에 학급당 선수가 다 대규모만 있다 해볼게요. 20명 넘는 데가 90% 해볼게요. 야 이거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쌤들을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 이렇게 골고루 된 걸 보고 이 그래도 표집이 그래도 우리 학교 교직에 있는 전체 범주를 일반화해서 좀 표집을 했구나라고 이걸 연구 대상의 배경변이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률을 나중에 이제 표집하고 이렇게 연구 대상을 쓸 때 이거는 이제 사례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사례수가 적으면 내가 넣고 싶으면 못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중에 배경변이를 이 표를 제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근무지 이 배경변인을 많이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연구자가 독자한테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표집을 많이 했다 잘 했다는 걸 서비스로 보여주는 거지 굳이 이거를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연구자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혁신학교에 모여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연구자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칸 삭제해버려요. 내가 조사를 처음에 했지만 조사 안 했다고 하면 돼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보고를 안 하면 돼요. 보고서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일단 설문은 무조건 많이 하세요. 처음에. 해놓고 나중에 내가 쓸지 말지는 연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조사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갔을 때 다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자, 근거분석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통합교육 과정을 그 초등학교는 1학년 통합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쌤들. 1학년 통합교육 과정을 이 주제 중심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1학년 통합교육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상. 그러면 이 개발을 할 때 조직 중심체 이게 뭐를 가지고 중심으로 개발을 하냐 이거 조사한 거예요. 근데 통계를 생각하면 뭐 P값도 나오고 막 평균도 구하고 막 표준 배차도 있고 좀 그런 걸 통계해야 되는 게 양적분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제가 신선하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카운팅만 해도 돼요. 이게 그 논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통합교육과정이 처음에 2022 전에 2021을 들어왔을 때 아마 이제 1학년 하시는 선생님들을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막 단원도 개발하게 되어 있고 맨 앞에 막 주제를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냥 있는 거 가르치면 되는데 막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흥미나 교사의 필요 막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막 교과서가 모듈형으로. 자 그렇게 되니까 통합교육 과정을 개발한 조직 주체를 뭘로 할 거냐를 조사를 한 거죠. 선생님들한테. 자 왜냐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연구가. 그냥 조사 한 것만으로도 연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100분율만 조사해요. 예를 들면 교과에서 다뤄지는 주제로 했다. 사회 문제나 쟁점을 가져왔어. 학생 자신의 관심사나 문제를 갖고 왔어. 학생들의 인기 있는 주제를 갖고 왔어. 교사 본인의 관심사 주제 갖고 왔어.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더라고. 왜? 지금까지 된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논문에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되어 있을수록 그 양념을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통계에서 양적률을 봤을 때 진짜 많이 된 연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급 통계를 써야 돼요.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원자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늘봄 얘기했잖아요. 늘봄 학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조사만 해서 끝나요. 예를 들면 순천시, 제가 순천시에 근무하니까 순천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조사해서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걸로 개설되는지만 다 조사했어요. 예를 들면 음악 관련된 거, 뭐 있죠. 이게 사실 늘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방과후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만 조사해서 이렇게 순천시에 있는 거를 조사해보니까 개설된 방과후 개수가 500개가 더라. 500개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음악과 관련된 거 몇 프로, 뭐 몇 프로. 이렇게만 조사해도 연구되는 거죠. 일본학교에 대해서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일본학교 개설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개설했는지를 또 카운팅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좋아하는 걸 개설했다. 학부모 요구 때문에 개설했다. 이렇게 쭉쭉쭉 넣으면 그것만 연구가 돼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정책, 이게 새로 딱 들어온 시점에 이게 그때만 한정돼요. 사실 딱 들어왔을 때 빈도만 조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연구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설문에서 이 백인벨 아까 있잖아요. 이거요. 처음에 가급적 충분하게 하는 게 좋았대요. 왜 그럴까? 그냥 나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제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요인당 설문 문항이 맞통해서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고, 이 문항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창의성을 이제 내가 조사한다 해볼게요. 창의성을 위해서 유창성을 조사하는 문항이 있다 해볼게요. 유창성을 조사하는 문항 그 항목이 1번에서 10번까지를 해볼게요. 그럼 나는 이 학생의 유창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1번부터 10번 이 학생은 몇 개를, 아니면 이 교사는, 이 대상자는 몇 개를 이렇게 표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크를 10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연구해봐서 아실 거예요. 내가 설문을 받는 입장에서 이 질문 지수가 많아지면 어떤가요? 집중이 떨어지고 대충 할 확률이 높고 하다가 아예 포기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예요. 배경이 많이 하거나 문항 많으면 좋아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문항 많이 해놓고 되게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나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해보고 돌려보고 막 써먹어야지.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표집에 이제 신뢰도가 떨어져요. 점점 더 힘들어져서. 물론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열심히 하면 내가 뭐라도 주겠다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지갑을 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항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연구자 입장에는 많이 하면 좋지만 이제 내가 이제 설문하는 입장에서 많아지는 지수로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할 때 또 좋은 거는 이 설문 종류를 측정적으로 최대한 관리해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P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투입해서 이제 결과를 낼 때 나는 이제 처음부터 A, B, C 있을 때 나는 프로그램 투입했을 때 A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간다 해볼게요. 근데 해서 A만 조사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유의미한, 유의미하다는 건 제가 평균치가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보통 연구학교 보고서나 일반 보고 쓸 때 평균이 몇에서 몇 높아졌다,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 방법 배우면 평균가 높아졌다 해서 과연 의미가 있는지 아닌가? 이건 아니거든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는 A에서 사전검사, 사후검사 했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P값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P값 볼게요. 있어야 되는데 나는 A가 무조건 높아질 거라 가정해서 A만 측정했어요. 난 사회성만 측정했다 볼게요. 그런데 그럼 결과가 이게 의미가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 연구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둘 중에 하나죠. 차이가 없다고 기술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에 했던 가설이 틀렸잖아요. 연구 접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측정을 나는 사회성도 있지만 뭐 비슷한 거 B, C, D 한 4가지 정도를 같이 측정을 해요. 연구 결과 다 높아졌다 하면 이제 원래 내가 이제 가장 하려 했던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목적인 주로 하려 했던 요인을 선택하면 돼요. B로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이제 원래는 1순위가 A였는데 2순위, 3순위였어요. 근데 1순위가 이제 의미가 없다 나왔어요. 그럼 2, 3순위에서 내가 고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측정 도구를 처음에 사전검사, 사후검사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내가 그 아이들한테 돌려놓고 아니면 교사한테 설문을 받으면 나중에 연구 결과를
만약에 위험이 없더라도 다시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받는 사람 입장에 설문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의 연출정보에서 이거를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막 100문 원 넘어가요. 왜냐면 한 개 조사하는데도 한 최소 20만 원 되잖아요. 쌤들. 100연비니까지 하면 100문 원 넘어간다 하면 벌써 한숨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안 하잖아요. 쌤들. 그래서 이 연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통 그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몇 명을 내가 포집을 해야지 몇 명을 모아야지 내가 이제 되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야 몇 명을 이렇게 포집을 해야지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 크기 결정 공식이 학자 그 통계학자가 이미 정해놨어요. 이렇게 통계 2의 제곱의 n에 뭐 나눠 이게 정해놨거든요. 이거 못 구하죠. 이거 못 구해요. 왜냐면 구할 수 있어요. 너 구할 수 있지만 이 결정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잖아요. 표본 크기 결정 공식에 집어 넣으면 몇 명이나 딱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글에 쉬워요. 여기. 자, 표본 크기 결정 공식 딱 집어 넣잖아요. 여기 바로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그냥 계산기가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제가 그냥 서베이 문케에 있는 거 할게요. 자, 모집단의 크기, 신뢰 수준. 신뢰 수준은 이 교육학에서는 95%를 깔고 와요. 95%. 자, 그런데 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95%보다 더 높은 신뢰를 보여야 돼요. 99%, 99.9%. 예를 들면 왜 이 차이가 있냐면, 자, 우리 교육 이거 나중에 통계적으로 설명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육학에서는 했을 때 차이가 있다 없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자 비교해볼게요. 신약 개발을 했다 해볼게요. 신약 개발했을 때 내가 어떤 신약 개발을 이 사람한테 투입했어요. 근데 이 투입했었을 때 부작용이 많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부작용 나와도 굉장히 심각한 약이잖아요.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와도, 10,000명 중에 한 명이 나와도. 근데 우리 교육학에서는 예를 들면 이 100명한테 투입했는데 95명 정도는 괜찮았어요. 5명은 근데 의미가 없었어요. 이 정도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95%도 신뢰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100명한테 신약을 줬는데 5명이 부작용이 나왔대요.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99.99 막 이렇게. 그래서 이 신뢰 수준은 그 학계에 따라서 달리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95%를 신뢰 수준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P 값이 0.5보다 작으면 의미가 있다. 막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 보면 그래서 이 95% 신뢰 수준을 이 사회과, 교육과에서는 기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모집단은 뭐냐면 이 모집단은 어미 뭐잖아요? 전체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교직에서 교사의 전체 집단을 봐볼게요. 제가 전체 집단이 몇 명이냐 보냐 이렇게 보면 제가 어디 가서 보면 되겠죠, 선생님들? 인터넷 쳐도 되겠죠. 네이버나 이런 쳐도 되겠지만 집밑에 물어보도 되겠지만 어제 호시스 들어가면 전국의 초, 중, 고 교원 숫자가 나와요. 특히 나는 초등교사만 대상으로 할래.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이 2018년 자료가 18,600, 186,684거든요. 예를 들면 186,684명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186,684명이 초등교사거든요. 18년 기준으로 제가 제 박사를 썼을 때 지금도 줄었겠죠. 자, 이 정도의 표집 모집단 크기면 몇 명만 조사하면 되냐면 나옵니다. 내가 394명만 조사하면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논문을 쓸 때 선생님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거 이미 있는 자료예요. 그냥 이거 이미 있는 거 이거 쭉 들어간 다음에 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2000 몇 년? 25년 통계청 자료에서 이게 제시된 몇 명 최근 거 나오겠죠? 집어넣고 하면 이게 쭉 해놓고 나면 여기다 해놓고
표본수는 몇 명 나오겠다 이게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 이 공식이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있어요, 선생님들. 만약에 53 크기가 10배 증가한다 해볼게요. 0을 더 붙여보겠습니다. 표본 크기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한 명밖에 안 일어나요. 생각보다 이게 이제 사례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 드라마틱하게 막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숫자를 지금 주는 거를 앞에 한 자리 날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 나오죠. 아, 내가 전국적으로 내가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쌤들 한 400명만 조사하면 이게 표본 크기 결정도 지기 위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타당한 수치구나라는 게 판단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생각보다 이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면 뭐 할 수 있냐면 쌤들 우리가 생각할 때 선거하면 개표해서 예측하잖아요. 이렇게 뭐 사전투표나 예를 들면 뭐 선거도 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숫자 몇 명 안 돼요. 1000명도 안 해놓고 몇백 명 해놓고 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이 표본크기 결정을 지기 위해서. 근데 이제 5,000개가 우리 5%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 통계자료 자세히 보면 뉴스 같은 거 보잖아요. 선거는 막 10% 이래요. 어떤 것들은 10%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벌점이 더 줄어들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모집단이라니까 전체 투표인자 수가 많겠죠. 2천만 명이라 해볼게요. 2천만 명이라 해볼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거밖에 안 돼요. 2천만 명 해도. 생각보다 이 카운팅이 이 표본 크기가 별로 되지도 않아요. 이게 5%, 이거 5,000개 아까 5%로 바꿔도 이거 만약에 1%로 바꿔도 1% 좀 많아지네. 어쨌든 3% 해도 참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엄청 많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공식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근데 보통 이제 연구 보고서 쓸 때는 이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선생님들. 이제 학위 논문은 이거 들어가야죠. 보통 많이 들어가면 양쪽으로 하지만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빈도 부족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제 기술 통계 이제 보겠습니다. 이 기술 통계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선생님들. 이 기술 통계는 이제 뭐였죠? 양적 자료였어요. 아까 범주형 자료가 아니라 뭐였죠? 기억나실까요? 선생님 앞에 보려보면 연속형 자료예요. 연속형 자료. 쭉 이어지는 거. 리커트 쭉 1, 2, 3, 4, 5 찍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이제 평균 표준 편차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균 표준 편차.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변수값이 이루는 분포의 특성을 알고 있고 표준화할 경우가 필요해요. 표준화한다는 말이 이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정규표 곡선에 들어오냐 이거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는 주로 등, 단위나 비율과 같은 연속형 자료. 이만 이제 이해 가시죠, 선생님들. 등, 단위나 비율은 소득, 등가는 온도 이렇게 예시로 이해하면 되실 거예요. 연속 변수를 자료로 구성한다. 분포 뭘 여기서 카운팅하냐? 계산하냐? 평균, 중앙, 책임값으로 한다. 빈도수, 비율, 표준자 분산 등으로 표본의 분포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중앙값, 책임값, 중앙값은 그 사례수가 쭉 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책임값은 그냥 빈도수가 많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통계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제 그 논문 중에서 갖고 왔는데 문항의 기술통계 결과 저는 이제 영어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 써도 돼요. M, 평균, 표준 편차, 종이값, 그리고 외도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외도 척도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외도 척도. 외도 척도를 보는 이유가 이게 정규 복수는 이론냐 안 이론냐를 내가 볼 수 있는 수치거든요. 외도 척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사분위수를 제가 조사했어요. 왜냐면 연구에서 필요해서. 그래서 29% 수준은 몇 점이고 50% 수준은 몇 프로고 75% 수준은 몇 점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글로 써도 돼요. 평균 표준 편차. 저는 왜 영어 쓰냐면 제가 학사기 논문 쓸 때 저희 과 양식이 이랬어요. 양식이.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학위 논문 쓰시면 양식에 따라서 바꾸시면 돼요. 어떤 학교, 과에 따라서 양식이 선배들이 쓰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을 가져가는 거고 아마 선생님께서 막 이게 연구 보고서나 이렇게 쓸 때는 한글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아니면 그래도 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양식대로 쓰면 되고 없으면 필요한 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까지 필수냐면 이 세 개는 무조건 필수예요. 이 두 개는 필수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 두 개는 무조건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기술 통계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어야지 나중에 정규 보고서는 이루었는지를 카운팅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서비스, 서비스예요. 연구자 서비스. 왜 서비스를 하냐면 이 외도 척도를 보고 정규 복선이 이루었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외도값을 계산하는 기준과 이 척도값을 계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통계값에. 뭐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통계학자가 이미 정해놨어요. 매수사 몇 사이면 정규 복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미 정해놨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안 맞다는 말은 그 통계치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또 통계학을 보는 사람 이게 학자를 보고 이거 외도 척도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정규 복선을 이루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또 표집의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럼 연구 결과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외도 척도까지도 완전 정규 복선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제시해주기 훨씬 좋죠. 다양한 서비스를 내가 떳떳하면 많이 제시하고 좀 떳떳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 굳이 제시할 필요 없었는데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이제 결국에 독립 변이가 종속 변이 중요하거든요. 뭐가 뭐에 미치는 관계. 예를 들면 사전검사, 사후검사도 독립과 종속이에요. 사전검사가 독립, 사후검사가 종속이에요. 항상 독립 변이가 종속 변이 항상 존재합니다. 양적 연구에서. 이 양적 연구에서 독립 변이가 종속 변수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분이니까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